천 개의 찬란한 태양 다시 육. 할레드 호세인이 지음 왕은철 옮김. 라일라. 아지자는 종이 봉지에 꽃무늬 셔츠, 하나밖에 없는 양말, 짝이 맞지 않는 털실 장갑, 별과 혜성들이 점점이 박힌 낡은 주황색 담요, 쪼개진 플라스틱 컵, 주사위를 챙겨 넣었다. 2001년 4월 서늘한 아침이었다. 라일라가 23살이 되기 직전이었다. 하늘은 반투명한 회색이었고 끈적끈적한 찬바람이 방충망을 계속 흔들어대는 소리가 났다. 라일라가 아마드샤 마수드가 프랑스로 가 유럽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말을 들은 지 며칠 지나서였다. 마수드는 이제 그의 고향인 북쪽에서 탈레반과 아직도 싸우고 있는 유일한 반대파인 북쪽 연합을 이끌고 있었다. 유럽에서 마수드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탈레반과 싸우는 자신을 미국과 함께 도와달라고 서방 국가들에게 간청했다. 그는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테러리스트들은 미국과 유럽에 곧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라일라는 탈레반이 바미 안에 있는 거대한 불상의 틈새에 TNT를 설치해 폭파시킬 계획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불상을 우상숭배와 죄악의 물건으로 간주했다.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전 세계가 거세게 항의했다. 지구 곳곳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편지를 써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2개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탈레반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탈레반은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 2000년이 된 불상의 내부에 폭약을 설치했다. 그들은 폭약이 터질 때마다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쳤고 불상에서 팔이나 다리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떨어져 나갈 때마다 환성을 질렀다. 라일라는 1987년에 바비 타리크와 함께 2개의 석불 중 더 큰 불상 위에 서서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는 그들의 얼굴에 부는 바람을 맞으며 구불구불한 계곡 위로 한 마리 매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불상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신의 삶이 바스러지고 있는데 어찌 불상을 염려할 수 있겠는가. 라시드가 그녀에게 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할 때까지 라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같은 표정으로 거실 구석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가 얼굴 주위에서 흔들렸다. 아무리 숨을 들이쉬어도 폐의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카르테세로 가는 길에 잘마이는 라시드의 팔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아지자는 마리암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바람이 아지자의 턱 밑에 묶인 더러운 스카프를 들추고 치맛자락을 흔들었다. 아지자의 얼굴은 이제 더 굳어 있었다. 마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라일라는 아지자에게 진실을 얘기할 용기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아지자에게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학교가 끝나도 집에 오지 않는 특수학교에 가는 거라고 말했다. 아지자는 라일라에게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자는 거야? 아니면 큰 방에서 같이 자는 거야? 친구를 사귀게 될까? 선생님들은 좋을까?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어야 해요? 그녀는 이 질문을 수없이 했다. 그들은 땅딸막하고 막사처럼 생긴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라시드가 말했다. 잘마이와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게. 아, 내가 하마터면 잊어먹을 뻔. 그는 주머니에서 껌 하나를 꺼내 너그러운 표정을 가장하며 아지자에게 주었다. 작별 선물이었다. 아지자는 그걸 받아들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라일라는 아지자가 그렇게 품위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놀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고 있었다. 라일라는 오늘 오후부터는 아지자가 자신의 옆에서 낮잠을 자지 못하고 그녀의 팔에 와 닿던 아지자의 가벼운 팔, 갈비뼈 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던 아지자의 둥근 머리, 그녀의 목을 훈훈하게 하던 아지자의 숨결, 그녀의 배를 차던 아지자의 뒤꿈치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설움이 북받쳤다.
아지자가 떠날 때 잘마이가 울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지자, 아지자. 그는 아버지의 팔에서 꿈틀거리며 발길질을 했다. 그는 길 건너에 있는 오르간 연주자의 원숭이에 주의가 팔릴 때까지 누나를 불렀다. 그들은 마지막 두 블록은 따로 떨어져 걸었다. 마리암, 라일라, 그리고 아지자. 그들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라일라는 깨진 앞면, 축 처진 지붕, 유리가 없어진 창에 못으로 박은 판자, 썩어가는 벽에 걸쳐진 그네의 윗면을 보았다. 그들은 문 옆에 멈췄다. 라일라는 아지자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들이 내 아빠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지? 아지자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자이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아지자 알겠지? 아지자는 이렇게 물었다. 이곳이 특수학교예요? 건물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아이의 아랫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라일라는 아지자가 용기를 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았다. 아지자는 가늘고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나를 안 받아줄 거예요. 특수학교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일라가 가까스로 말했다. 늘 오마. 약속할게. 마리암이 말했다. 나도 그러마 아지자. 너를 보러 같이 오마. 늘 그랬던 것처럼 같이 놀자꾸나. 내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잠시 있으면 된다. 라일라가 동요하며 말했다. 여기에는 먹을 것이 있어. 그녀는 부르카를 쓰고 있어서 자신이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아지자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선 굶지는 않을 거다. 밥과 빵, 물이 있고 과일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여기에 안 계실 거잖아요. 할라도 마찬가지고요. 라일라가 말했다. 늘 찾아오마. 아지자, 날 봐라. 꼭 오마. 나는 내 엄마다. 누가 죽인다 해도 널 찾아오겠다. 고아원 원장은 구부정하고 가슴이 좁고 기분 좋게 주름살이 잡힌 남자였다. 머리가 벗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완두콩 같았다. 이름은 자만이었다. 그는 챙이 없는 사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경의 왼쪽 렌즈가 약간 깨져 있었다. 그는 그들을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라일라와 마리암에게 이름을 묻고 아지자에게도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그들은 희미하게 불을 밝힌 통로를 지나갔다. 맨발 아이들이 옆으로 비켜 서며 바라보았다. 그들은 머리가 제멋대로 이거나 빡빡 밀고 있었다. 그들은 소매가 다른 스웨터에 무릎이 실만 남을 정도로 다른 남루한 청바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비누와 텔컴 파우더, 암모니아수와 지린내가 났다. 아지자는 점점 더 걱정이 되는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뜰을 바라보았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 망가질 듯한 그네, 낡은 타이어, 바람이 빠진 농구공이 있었다. 그들이 지나친 방들엔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은 비닐로 막아 놓았다. 한 사내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라일라의 팔꿈치를 잡고 그녀의 팔을 기어 오르려고 했다. 오줌처럼 보이는 것을 닦고 있던 직원이 걸레를 놓고 아이를 떼어 놓았다. 자마는 고아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나가면서 몇몇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친절하게 한두 마디를 했고 생색내는 기색이 없이 그들의 머리를 헝클었다. 아이들은 그의 손길을 환영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달랑 의자 3개만 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자만이 마리암에게 말했다. 당신은 헤라트 출신이군요. 억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히고 손으로 배를 만지며 자기 처남이 그곳에 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평범한 몸짓에서 라일라는 그가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라일라는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이면에 걱정스럽고 아픈 무엇인가가 있고 즐거운 표정 뒤에 실망감과 패배감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
자만이 말했다. 처남은 유리 제조업을 했답니다. 아름다운 경옥색 백조를 만들었죠. 햇빛에 비춰보면 작은 보석들로 가득한 유리처럼 반짝였죠. 그쪽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마리암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칸다하르 출신입니다. 함시라, 칸다하르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름다운 곳이죠. 멋진 정원, 포도. 아, 그 포도맛 입에서 살살 녹았죠. 몇몇 아이들이 문가에 모여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마는 파시토어로 부드럽게 그들을 물리쳤다. 물론 저는 헤라트도 좋아합니다. 예술가와 작가, 수피 교도와 신비주의자들이 사는 도시죠. 헤라트에서는 다리를 뻗으면 닿는 것이 시인이라는 옛 농담이 있죠. 라일라 옆에서 아지자가 코웃음을 쳤다. 자마는 놀라서 숨을 들이쉬는 척했다. 꼬마 아가씨,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구나. 보통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 잠시 걱정했었지 뭐냐. 나는 닭처럼 꼿꼿해거리고 당나귀처럼 히잉하고 울어야 내가 웃을 줄 알았다. 내가 웃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너 참 예쁘구나. 그는 직원을 불러 아지자를 잠시 돌보라고 얘기했다. 아지자는 마리암의 무릎으로 뛰어들더니 그녀를 꽉 붙들었다. 라일라가 말했다. 얘야, 그냥 얘기를 하려는 것뿐이다. 나 여기에 있을게. 알았지? 바로 여기에 말이다. 마리암이 말했다. 아지자, 우리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엄마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하니까 말이다. 잠시면 된다. 자, 나가자. 그들만이 남자, 자마는 아지자의 생년월일, 병력, 알레르기 증상 등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지자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라일라는 실제로는 진짜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마는 믿는다는 표정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실내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함시라가 남편이 죽었으며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일라가 울기 시작했다. 자만이 펜을 내려놓았다. 라일라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울먹였다. 부끄럽습니다. 함시라, 저를 보세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저를 보세요. 라일라는 눈을 들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 말 들리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아야 할 자들은 저 와흐시, 야만인들입니다. 그들은 파시툰인 저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저희들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시라, 당신 같은 어머니들이 늘 찾아옵니다. 탈레반이 나가서 밥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일 수 없어서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는 이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함시라, 저는 이해합니다. 라일라는 부르카 자락으로 눈을 닦았다. 자만이 손짓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이곳이 끔찍한 상태라는 걸 아실 겁니다. 늘 돈이 부족해서 힘들게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는 탈레반으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알라신은 선하고 자애로우십니다. 알라신이 허락하는 한 아지자가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은 제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됐나요?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함시라, 울지 말아요. 당신이 우는 걸 아이가 보지 않도록 하세요. 라일라는 다시 눈을 닦았다. 그리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신께서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정확하게 라일라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지자는 공포에 질렸다. 마리암에게 기대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라일라의 귀에는 아지자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만의 두툼하고 못이 박힌 손이 아지자의 발을 처음에는 부드럽게 잡았다가 다시 더 힘을 줘 잡았다가
나중에는 아지자를 그녀에게서 떨어지도록 더 세게 잡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만이 아지자를 잡고 급하게 모퉁이를 돌아갈 때 아이가 발버둥을 치던 모습과 세상이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지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던 걸 떠올렸다. 그리고 라일라 자신도 고개를 숙이고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울음을 참으며 통로를 뛰어갔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집에 가서 마리암에게 말했다. 그의 냄새가 나요. 그녀의 눈은 마리암의 어깨를 넘고 뜰과 담을 넘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뱉은 침처럼 갈색을 띤 산으로 향했다. 애가 잠을 자는 냄새가 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마리암이 말했다. 오 라일라 그러지 마. 그래야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처음에 라시드는 라일라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와 마리암 잘마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갔다. 그러나 그는 걸어가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녀 때문에 고아원을 오느라 다리와 등과 발이 얼마나 아픈지 고래고래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녀가 알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말은 아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땅에 쳐박고 싶겠지. 하지만 라일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그들은 고아원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서 갈라졌다. 그는 그들에게 15분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분만 늦으면 나는 돌아갈 거야? 정말이야. 라일라는 아지자와 조금 더 있기 위해서는 그에게 애원해야 했다. 자신과 아지자를 위해서였다. 아지자가 곁에 없으니 마리암은 늘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혼자서 사겼다. 라일라가 애원한 것은 잘마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날마다 누이를 찾았다. 때로는 화를 내며 아무리 달래도 울기만 했다. 때때로 라시드는 고아원에 가다가 길을 멈추고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가기 시작했다. 돌아갈 때는 절뚝거리지도 않았다. 혹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라일라, 폐 때문에 그래. 숨이 차서 그래. 내일이나 모레면 괜찮아질 거야. 두고 보자고. 그는 숨을 헉헉거리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담배를 피웠다. 라일라는 분노에 몸을 떨며 무기력하게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라일라에게 더 이상 그녀를 데려다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느라 너무 피곤해. 라일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 혼자 가겠어요. 당신이 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때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때리세요. 하지만 저는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탈레반 옆을 지나가지는 마. 내가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마리암이 말했다. 내가 같이 갈게. 라일라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잘마이와 함께 집에 계셔야 해요. 만약 우리가 제지를 당한다면 저 애한테 그걸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라일라의 일상은 갑자기 아지자를 보러 가는 길을 찾아내는 일을 중심으로 맴돌았다. 그중 반은 고아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거리를 건너다가 발각되면 질문이 쏟아졌다. 이름이 뭐죠? 어디 가죠? 왜 혼자죠? 당신의 마흐람은 어디 있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운이 좋으면 홍게로 끝나거나 엉덩이를 한번 채이거나 등을 떠밀렸다. 그러나 다른 때는 곤봉, 나뭇가지, 짧은 채찍, 손바닥으로 얻어맞았고 주먹으로도 자주 맞았다. 어느 날 젊은 탈레반이 라일라를 라디오 안테나로 때렸다. 그는 때리는 걸 끝내면서 그녀의 목덜미 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며 말했다. 다시 한 번 걸리면 내 어미의 젖이 내 뼈에서 짜질 때까지 때리겠다. 그때 라일라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우둔하고 불쌍한 동물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배를 깔고 누웠다. 마리암이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등과 허벅지를 젖은 천으로 닦아줄 때 라일라는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는 보통의 경우엔 굴복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고 옆길을 통해 다른 도로로 우회했다. 때로 그녀는 하루에 2번, 3번, 4번까지 잡혀서 취조를 당하고 혼이 났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 안테나로 맞았다. 그리고 아지자는 보지도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곧
라일라는 옷을 겹겹으로 껴입기 시작했다. 더위도 상관하지 않았다. 때려도 아프지 말라고 부르카 밑으로 스웨터를 두세 개 껴 입었다. 하지만 탈레반을 지나치고 나면 돌아오는 보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원하는 만큼 아지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때로는 몇 시간이고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안뜰에 있는 그네 옆에 앉았다. 그러면 아지자는 그 주에 배운 것에 대해 제잘됐다. 아지자는 자만이 그들에게 뭔가를 매일 가르쳐 준다고 했다. 대부분은 읽기와 쓰기이고 때로는 지리나 약간의 역사 혹은 과학 혹은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아지자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탈레반한테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쳐야 해요. 자만은 탈레반이 조사하러 들어올 것에 대비해 뜨개질 바늘과 실패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다. 책을 치우고 바느질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다. 라일라는 아지자를 보러 갔다가 부르카를 뒤로 젖히고 머스마이 셋과 계집아이 한 명과 함께 그곳을 찾은 중년 여자를 보았다. 움푹 들어간 입과 흰 머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얼굴과 짙은 눈썹이 어쩐지 낯이 익었다. 숄, 검은 스커트, 무뚝뚝한 목소리를 보니 그녀였다. 그녀는 목덜미에 검은 털이 보일 정도로 새까만 머리를 묶어서 올리고 다니던 선생이었다. 라일라는 그 여자가 한때 여학생들이 몸을 가리는 걸 금지했던 선생이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녀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며 남자가 그러지 않는데 여자가 몸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랑그 마을 선생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선생의 눈에는 옛 제자를 알아보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 아지자가 말했다. 지각을 따라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걸 단층이라고 한대요. 2001년 7월의 어느 금요일 따뜻한 오후였다. 라일라, 잘마이, 마리암, 그리고 아지자는 고아원 뒤에 공터에 앉아 있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라시드가 이번에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들 넷을 데리고 왔다. 그는 거리 아래쪽 버스 정류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맨발의 아이들이 주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바람 빠진 축구공을 활기 없이 차고 있었다. 아지자의 말이 이어졌다. 단층의 양쪽에는 지각을 이루는 바위층이 있대요. 누군가가 아지자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따서 머리 위에 상큼하게 핀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라일라는 딸을 가만히 앉혀놓고 뒤에 앉아서 머리를 따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부러웠다. 아지자는 손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서로 비비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었다. 잘마이는 그 모습을 아주 골똘히 바라보았다. 캑토닉 플레이트라고 하던가? 라일라가 말했다. 아니, 텍토닉이야. 그런데 말을 하자 아팠다. 아직도 턱이 쓰리고 등과 목이 아팠다. 입술은 부어 있었고 혀는 이틀 전에 라시드가 부러뜨린 아래쪽 앞니의 빈 공간을 자꾸 들락거렸다. 엄마, 바비가 죽고 그녀의 삶이 뒤집어지기 전이었다면 라일라는 인간의 몸이 그렇게 악의적이고 규칙적으로 맞는 걸 견디고도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을 것이었다. 맞아요. 그들이 서로 마찰을 하게 되면 엄마, 이렇게 말이에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올라오며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리암이 말했다. 너 영리해지고 있구나. 이 우둔한 한라보다 훨씬 더 말이다. 아지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한라는 우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만 선생님이 아래쪽에서 바위들이 움직이는 건 엄청나게 깊다고 했어요. 너무 강력해서 겁날 정도래요. 우리가 표면에서 느끼는 건 약간의 진동일 뿐이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태양에서 나오는 푸른빛을 흩어버리는 대기 속의 산소 원자에 관한 얘기를 했었다.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하늘은 파랗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처럼 보이고 태양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커다란 밝은 별로 보였을 거래요. 아지자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이 말을 했었다. 잘마이가 말했다. 아지자 누나가 이번에는 우리와 같이 집에 가나요? 라일라가 말했다. 아니, 곧 그렇게 될 거다. 곧.
라일라는 잘마이가 저쪽으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앞으로 몸을 숙이고 발가락을 안쪽으로 굽히고 걷는 모습이 꼭 제 아버지 같았다. 그는 그네가 있는 곳으로 빈 의자를 밀고 콘크리트 위에 앉아서 틈새에 난 풀을 잡아 뜯었다. 엄마, 빨랫줄에 걸린 빨래에서 물이 증발하듯이 나뭇잎에서도 물이 증발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물이 나무 위로 흐르게 되는 거라고요. 땅속으로부터 뿌리를 거쳐 몸통을 타고 올라가 가지를 거쳐 입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대요. 라일라는 탈레반이 자만의 비밀 수업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다. 아지자는 찾아갈 때마다 가만히 있질 않았다. 그녀는 높게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에 열을 올렸다. 그녀는 얘기를 하다가 옆길로 샜다. 얘기를 할 때면 손을 공중으로 치켜들고 평소답지 않게 강렬한 몸짓을 했다. 웃는 모습도 새로웠다. 라일라는 그것이 웃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변화도 있었다. 라일라는 아지자의 손톱 밑이 더러운 걸 보았다. 아지자는 라일라가 자신의 손을 눈여겨보는 걸 보고 허벅지 밑으로 손을 감췄다.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가 콧물을 흘리며 울 때마다 혹은 머리에 흙이 덕지덕지 묻은 아이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지나갈 때마다 아지자는 눈을 깜빡이며 그걸 변명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누추하고 아이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손님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여주인 같았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모호하지만 쾌활한 대답이 돌아왔다. 할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요. 애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니? 엄마 안 그래요. 다 좋아요. 잘 먹고 있니? 잠은 잘 자니?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다 좋아요. 네, 지난밤에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아니, 지난주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지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에서 라일라는 마리암의 모습을 보았다. 아지자는 이제 말을 더듬었다. 마리암이 그걸 처음으로 알아챘다. 희미하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트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발음할 때는 그게 더 분명해졌다. 라일라는 자만에게 그것에 관해 물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말했다. 저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금요일 오후 아지자를 데리고 짧은 외출을 했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라시드를 만났다. 잘마이는 아버지를 보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라일라의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틀었다. 아지자는 라시드를 보고 딱딱하게 인사를 했지만 저기는 없었다. 라시드는 일을 하러 갈 때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다면서 서두르라고 말했다. 인터컨티넨탈에 문지기로 일하게 된 첫 주였다. 일주일에 엿새를 정오에서 8시까지 라시드는 차문을 열고 짐을 나르고 이따금 마루에 엎질러진 것들을 닦았다. 때때로 하루가 끝날 때쯤 뷔페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라시드에게 기름에 튀긴 고기 완자, 닭날개 튀김, 딱딱해진 빵 껍질, 잘 씹어지지 않는 파스타, 딱딱한 밥 등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게 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다. 라시드는 라일라에게 돈을 좀 모으면 아지자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라시드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흰 셔츠에 붉은 혼방 양복을 입고 클립으로 고정하는 넥타이를 차고 챙이 있는 모자를 흰 머리 아래까지 눌러쓰고 있었다. 제복을 입자 라시드는 달라 보였다. 약하고 처량하게 어리둥절하고 거의 순진하게까지 보였다. 삶이 그를 냉대한 것을 아무런 한숨이나 이의 없이 받아들인 사람 같았다. 순진한 모습이 애처롭고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같았다. 그들은 타이타닉 시로 가는 버스를 탔다. 양쪽에 있는 마른 두개는 임시 노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강바닥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다리 가까이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기중기에 매달린 한 남자의 시체가 보였다. 맨발에 귀가 잘리고 목이 꺾인 채 로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환정상들, 무료해 보이는 NGO 사람들, 담배 장수들, 몸을 가리고 가짜 항생제 처방전을 사람들에게 내밀며 돈을 구걸하는 여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채찍을 들고 나스와르, 씹는 담배를 씹는 탈레반들이 경박하게 웃으면서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지 순찰하고 있었다. 잘마이는 옷가게와 조합가게 사이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노랗고 푸른 소용돌이 장식이 있는 고무 농구공을 골랐다. 라시드가 아지자에게 말했다. 너도 하나를 골라라. 아지자는 곤혹스러움에 몸이 굳어 애매한 몸짓을 했다. 서둘러. 나는 1시간 내로 직장에 나가야 한다. 아지자는 동전을 넣으면 아래로 껌이 나오는 기계를 택했다. 같은 동전으로 캔디가 나오게 할 수도 있었다. 라시드는 상인이 값을 얘기하자 눈썹을 치켜 올리며 값을 깎으려 옥신각신했다. 그러다가 라시드는 아지자가 값을 흥정한 사람이라도 되듯 그녀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놓아라. 둘 다 사주지는 못하겠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까워질수록 아지자는 활기를 잃었다. 더 이상 손을 공중으로 치켜 들지도 않았다. 어두운 표정이었다. 매번 그랬다. 이번에는 라일라의 차례였다. 그녀가 수다를 떨며 불안하게 웃었다. 그녀는 우울해진 분위기를 맥없는 농담으로 때우려 했다. 마리암도 그에 가세했다. 나중에 라시드가 그들을 내려놓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간 후 라일라는 아지자가 손을 흔들면서 고아원 뒤뜰에 있는 담을 따라 발을 질질 끌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지자가 말을 더듬던 것에 대해 생각했다. 아지자는 전에 단층에 대해 얘기하며 지구의 아래쪽에서는 강력한 충돌이 있지만 우리가 표면에서 느끼는 건 약간의 흔들림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아지자도 그랬다. 잘마이가 소리쳤다. 저리 비켜요. 마리암이 말했다. 쉿. 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니?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사람이요. 라일라는 잘마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한 남자가 앞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는 걸 보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팔짱을 풀고 그들을 향하여 몇 발자국을 떼었다. 라일라가 걸음을 멈췄다. 숨이 막히는 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갑자기 라일라는 마리암의 팔, 어깨, 팔목, 아니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었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히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히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까딱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멀리서 가물거리는 아지랑이 조금만 건드려도 사라질 덧없는 환영일까봐 감히 숨을 쉬지도 눈을 깜빡거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라일라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서서 공기가 부족해 가슴이 터지려 하고 눈이 깜빡거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까지 타리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다. 타리크는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다. 라일라는 그를 향해 한 걸음을 떼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리암. 잘마이는 마리암의 방에서 흥분해 있었다. 그는 새로 산 고무 농구공을 마루와 벽에 튕겼다. 마리암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잘마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리암의 눈을 도전적으로 쳐다보며 공을 튕기고 다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양쪽에 붉은 글씨가 굵게 쓰여 있는 앰뷸런스 장난감 차를 서로에게 밀면서 놀았다. 그보다 일찍 그들이 문에서 타리크를 만났을 때 잘마이는 농구공을 껴안으며 엄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뭔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더 이상 하지 않던 버릇이었다. 그는 타리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이제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마리암이 그 사람과 그의 엄마가 같이 자란 사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잘마이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장난감 앰뷸런스의 앞이 그를 향하도록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해주자 그는 다시 농구공을 달라고 했다. 어디 있어? 아빠가 사준 농구공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놔. 내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마리암이 말했다. 바로 저기 있잖니? 그가 소리쳤다. 아냐,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녀가 벽장 쪽으로 굴러간 공을 가져오며 말했다. 여기 있다. 그러나 잘마이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그것이 같은 공이 아니라고 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짜 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진짜 공이 어디 있느냐며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다. 그는 라일라가 위층으로 올라와 그를 안아 흔들고 딱딱한 검은 고수머리에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고 축축한 볼을 닦아주고 자신의 귀 속에 혀차는 소리를 낼 때까지 소리를 질러댔다. 마리암은 방 밖에서 기다렸다. 계단 위에서 볼 수 있는 건 타리크의 긴 다리뿐이었다. 그는 카키색 바지를 입고 진짜 다리와 의족을 카펫이 깔리지 않은 거실 바닥에 뻗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라시드와 함께 전화를 걸려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갔을 때 문지기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마리암은 9년 전에 그가 아래층에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아래층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두드리며 물을 달라고 했었다. 이제 온갖 의문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술파제, 알약도 계략의 일부였을까? 그들 중 누가 그처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을까? 압둘 샤리프라는 이름이 진짜라면 라시드는 그에게 얼마를 주고 타리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 라일라의 희망을 짓밟은 걸까? 라일라. 타리크는 그와 감방을 같이 쓴 남자들 중 하나가 자신의 사촌이 플라밍고를 그렸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태형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 사람은 플라밍고에 구제불능으로 빠져 있었다고 했다. 스케치북 전체가 다 플라밍고였대. 초호에서 거니는 플라밍고, 습지대에서 햇볕을 쬐는 플라밍고, 석양 속으로 날아가는 플라밍고 등 유화가 몇십 점이었대. 라일라가 말했다. 플라밍고. 그녀는 성한 다리를 구부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문에서 그에게 달려갔을 때처럼 다시 그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의 가슴에 대고 흐느끼고 목이 맨 소리로 그의 이름을 몇 번이고 거듭하여 불렀던 걸 생각하자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필사적으로 그랬던 걸까? 그랬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건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다시 그를 만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눈앞에 있으며 꿈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라는 걸 자신에게 증명해주고 싶었다. 그래 플라밍고. 타리크의 말에 의하면 탈레반은 플라밍고의 기다란 맨다리를 보고 화를 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발을 묶고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렸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그림을 없애든지 플라밍고를 점잖게 만들든지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붓을 들고 플라밍고 한 마리 한 마리에 바지를 입혔다. 타리크가 말했다. 그래서 이슬람식 플라밍고가 된 거지. 웃음이 나왔지만 라일라는 참았다. 그녀는 앞니가 빠진 데다 누렇게 변한 이가 창피했다. 그리고 시들어버린 모습과 부은 입술이 창피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적어도 머리를 빗을 시간이 있었으면 싶었다. 타리크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웃을 사람은 그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수채화 물감으로 바지를 그렸거든. 탈레반이 사라지면 씻어내면 되잖아. 타리크가 웃었다. 라일라는 그도 이가 하나 없는 걸 보았다. 그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확실히 그는 머리에 파코를 쓰고 등산화를 신고 검은 스웨터를 카키색 바지에 허리춤에 넣어서 입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확실히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다. 생각이 잠긴 모습과 무릎에 얹은 손을 천막처럼 오그리는 모습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새로운 것이었다.
그처럼 어른스러운 말, 그처럼 어른스러운 몸짓이 어째서 그렇게나 놀라운 것일까? 그는 이제 어른이었다. 움직임이 느리고 피곤함이 웃음에 배인 25살 먹은 어른이었다.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르고 꿈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호리호리하지만 힘줄이 붉어져 나오고 강인해 보이는 노동자의 손을 가진 남자. 그의 얼굴은 아직도 야위고 잘생겼지만 더 이상 피부결이 좋지는 않았다. 그의 이마에는 풍상을 겪은 흔적이 있었다. 이마는 목처럼 볕에 그을어 있었다. 장기간의 피곤한 여행의 끝에 다다른 여행자의 이마 같았다. 파콜은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흐릿하고 창백했다. 어쩌면 그건 방 안의 불빛 때문인지 몰랐다. 라일라는 타리크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서두르는 법이 없던 몸가짐, 영리해 보이던 미소, 그녀가 쓰던 흐릿한 진홍색 가발. 라일라는 앞서 울먹이면서 자신과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얘기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타리크가 눈길을 내려뜨리며 괴로운 어조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걸 듣고 안부를 물은 걸 후회했다. 정말 안타까워. 응, 그래, 나도 그래.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알료나의 인사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치즈 한 덩이가 들어 있었다. 알료나, 예쁜 이름이네. 라일라는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부인이야? 내 염소야. 그는 그녀가 뭔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때 라일라의 머릿속에 그들이 함께 보았던 소련 영화가 떠올랐다. 그건 타리크, 하시나와 함께 소련군의 탱크가 지프차가 카불을 떠나는 걸 구경하고 타리크가 우습게 생긴 러시아제 털 모자를 쓰고 나타났던 날 보았던 영화였다. 알려나는 그 영화에 나오는 1등 항해사와 사랑에 빠진 선장의 딸 이름이었다. 타리크가 말하고 있었다. 염소를 말뚝에 묶고 울타리를 쳐야 했어. 늑대들 때문이지. 내가 살고 있는 산기슭에서 400m쯤 떨어진 곳에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어. 대부분 소나무들이지만 히말라야 산목들도 덜어 있지. 늑대들이 그 숲에 사는데 그 염소가 매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그러면 늑대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울타리와 말뚝이 필요했어. 라일라는 그에게 어느 산 기슭에 사느냐고 물었다. 파키스탄에 있는 피르 판자리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말이라고 부르지. 이슬라마바드에서 1시간쯤 떨어진 여름 휴양지야. 언덕이 많고 녹지대야. 나무들이 많아. 해발이 높은 곳이지. 그래서 여름에는 서늘해. 여행객들에게는 이상적인 곳이야. 그의 말에 의하면 영국군은 라왈핀디의 군 사령부 근처에 있던 그곳을 영국군을 위한 피서지로 만들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찻집, 별장으로 불리는 함석 지붕으로 된 방갈로 같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다. 도시 자체는 작고 쾌적한 곳이라고 했다. 몰이라고 불리는 중심가에는 우체국, 시장, 몇 개의 식당,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수공 카펫과 착색한 유리를 파는 가게들이 있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몰의 일방 통로로는 한 주는 이쪽으로 다음 주는 반대쪽으로 통행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곳 사람들 말로는 아일랜드에 가면 그런 식이라고 하더군. 모르겠어. 여하튼 좋아. 삶이 단순해서 좋아. 나는 거기에 사는 게 좋아. 염소 알료나와 같이 말이지. 라일라의 말은 농담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은밀한 의미를 띤 것이었다. 가령 그 외에 누가 거기에서 염소를 잡아먹는 늑대들을 염려하며 사느냐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타리크는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내 부모님 일은 참 안 됐어. 들었나 보네. 조금 전에 이웃들과 얘기를 했거든. 잠시 그가 말을 멈춘 사이 라일라는 이웃들이 그 외에 무슨 얘기를 했을지 궁금했다. 아무도 모르겠더군.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없었어. 모두 떠났어. 한 사람도 없을걸. 카불도 낯설어. 그래, 나도 그래. 나는 떠나지 않았는데도 그래. 그날 밤 타리크가 떠난 후 저녁을 먹고 나서 잘마이가 말했다. 엄마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예요.
라시드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타리크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었다. 타리크는 접시에 재를 떨며 한동안 그들이 페샤와르 근처에 있는 나시르 바그흐 난민 수용소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부모와 함께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벌써 6만여 명의 아프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잘로자의 수용소와 같은 수용소들처럼 나쁘지는 않았어. 아마 그곳은 옛날 냉전기에는 서구인들이 세계를 향해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만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종의 모범적인 수용소였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타리크는 그것이 소련과의 전쟁 당시에만 그랬다고 했다. 그것은 지하드와 세계적인 관심과 넉넉한 자금 지원 그리고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곳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다. 라일라, 너도 나머지 얘기나 잘 알잖아. 전쟁이 끝난 후에 소련은 해체되었고 서방 세계는 앞으로 나아갔지.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해관계가 없었고 돈은 말라버렸지. 지금 나시르 바그흐는 텐트와 먼지 많이 있는 시궁창일 뿐이야.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막대기 하나와 텐트천을 주면서 알아서 텐트를 치라고 했어. 타리크는 나시르 바그흐에 머물렀던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갈색이라고 말했다. 텐트와 사람, 개와 주, 모든 게 갈색이었어. 그가 매일 올라가는 이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햇볕 속에 누워있는 난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상처와 의족이 훤히 보였다. 그는 여인 소년들이 폴리에틸렌 통에 물을 담아 나르고 불을 피우기 위해 개똥을 줍고 무딘 칼로 나무를 깎아 장난감 AK-47 총을 만들고 빵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밀가루 자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난민촌 주변에는 바람이 불어 텐트가 펄럭였다. 바람은 잡초를 이곳저곳에 뿌리고 오두막의 지붕 위로부터 연들을 날려버렸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이질과 폐결핵에 걸려 죽고 못 먹어서 죽었어. 대부분 이질 때문에 죽었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땅에 묻히는 걸 나는 보았어. 최악이었어. 그가 다리를 포겠다.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깃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고통은 없으셨을 거야. 그해 겨울 그의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스테이션 외건을 개조한 이동식 병원에서 일하는 수용소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그녀는 밤새도록 열에 들떠 기침을 하며 젓갈색 담을 토해냈다. 의사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떨고 신음하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지가랑이에서 똥물이 흘러내렸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치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를 치료해주고 약을 줬어. 그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거지. 그해 겨울 타리크는 한 아이를 구석에 밀어붙였다. 타리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12살이나 13살쯤 되는 아이였어. 나는 유리 조각을 그의 목에 대고 담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 그는 어머니가 아픈 후로 수용소에서 다시는 겨울을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일을 해서 돈을 모아 페샤와르에 있는 난방이 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결심했다. 봄이 오자 그는 일을 찾아 나섰다. 때때로 트럭 한 대가 아침 일찍 와서 20여 명의 사내 아이들을 모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운반하거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약간의 돈이나 담요, 신발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타리크를 원하지 않았다. 일단 내 다리를 보면 그것이 끝이었지. 도랑을 파는 일, 움막을 짓는 일, 물을 나르는 일, 변수에서 똥을 푸는 일 등 다른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싸웠다. 타리크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가게 주인을 만났다. 1993년 가을이었다. 그는 가죽 코트를 라우레에 갖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두 달치 아파트 임대료로는 충분한 돈이었어. 가게 주인은 그에게 버스표를 주고 라울의 기차역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그곳에 코트를 갖다 주고 오면 되는 일이었다. 나는 벌써 알아차렸지. 물론 알아차렸지. 그는 내가 잡힐 경우 모든 걸 내가 뒤집어 써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고 했어.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 라일라가 물었다. 어느 정도까지 갔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멀리는 못 갔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한 듯도 싶은 웃음이었다. 버스에 타지도 못했지. 하지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귀 뒤에 연필을 꽂은 누군가가 이런 걸 기록하고 계산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좋아 좋아.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어도 괜찮아. 통과시켜. 그는 낼 것은 이미 다 냈어. 라고 말하기도 할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경찰이 옷의 솔기를 칼로 찢자 대마초가 길바닥으로 쏟아졌어. 타리크는 이 말을 하며 다시 웃었다.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웃음이었다. 라일라는 그가 이렇게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 그는 무모하거나 수치스러운 짓을 했을 때면 그걸 무마하고 당황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웃곤 했다. 잘마이가 말했다. 절름발이었어요. 마리암이 말했다. 그는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너는 입 닥쳐. 라시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허리를 싹둑 잘랐다. 그리고 라일라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뭘 알지? 라일리와 마주 눈의 재회라. 옛날처럼 말이지? 그의 얼굴이 냉혹해졌다. 그래서 너는 그놈을 안으로 들였단 말이지? 이곳에 말이야? 내 집에 말이야. 그놈을 들어오게 했단 말이군. 그놈이 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있었단 말이지? 라일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 남자를 시켜 내 앞에 앉히고 당신은 그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라시드가 고함을 쳤다.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하람이에 대해 몰랐다고 생각하느냐? 이 갈보녀나, 너는 나를 바보로 하느냐? 타리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라일라는 그가 말을 멈추게 될 순간이 더 두려워졌다. 그가 말을 멈추면 침묵이 깃들 것이고 그것은 그녀가 설명할 차례라는 신호일 것이었다. 그가 틀림없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어째서 어떻게 언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할 차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출 때마다 가벼운 구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손과 그들이 떨어져 있던 사이에 그의 손등에 자라난 거칠고 검은 털을 내려다보았다. 타리크는 거기에서 우르두어를 배웠다는 사실 외에는 감옥에서 보낸 세월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일라가 물으면 그는 조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라일라는 그의 몸짓에서 녹슨 쇠창살, 씻지 못한 몸, 폭력적인 남자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넓은 공간, 곰팡내가 나는 침전물로 썩어가는 천장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그곳이 굴욕과 절망의 장소였다는 걸 읽었다. 타리크는 체포된 후에 어머니가 면회를 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3번 오셨어.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못 배웠지.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통 썼다가 그 후에 몇 통을 더 썼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너한테도 썼어. 그랬어? 수없이 썼지. 내가 좋아하는 루미 시인이 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걸 부러워했을 거야. 그때 그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요란하게 웃었다. 마치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고 동시에 그가 발설한 것에 대해 당황한 듯한 웃음이었다. 잘마이가 위층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라시드가 말했다. 옛날처럼 말이지. 너희들이 말이야. 내 얼굴을 보도록 그놈을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지. 잘마이가 말했다. 그랬어요. 잘마이는 다시 라일라를 향해 말했다. 그랬잖아 엄마. 나는 봤어. 라일라가 아래층으로 돌아왔을 때 타리크가 말했다. 아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 미안해. 그게 아니야. 그냥 아이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다가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잘마이에 대해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죄책감이 들고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잘마이는 아이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린애였다. 낯선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해할 만했다.
타리크가 그녀에게 수없이 편지를 썼다니. 마리에는 얼마나 있었는데? 타리크가 말했다. 1년도 안 돼. 그는 감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살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파키스탄 사람이자 필드하키 선수였다. 그는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비밀 경찰을 찌른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어느 감옥에나 살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약삭 빠르고 연줄이 있는 누군가가 늘 있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뭔가를 찾아내고 주변의 공기가 기회와 위험으로 가득한 누군가가 늘 있었다. 타리크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도 살림이었다. 어느 날 살림은 타리크를 안치고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그의 어머니가 날씨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타리크는 파키스탄 감옥에서 7년을 보냈다. 나는 쉽게 나온 셈이지. 운이 좋았어. 내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남동생이 아프간 여자와 결혼했던 모양이야.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준 것 같아. 2000년 가을 타리크의 형기가 만료되었을 때 살림이 그에게 자기 형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었다. 형의 이름은 사이드였다. 살림은 자기 형이 마리의 작은 호텔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 20개의 객실에 라운지를 갖춘 여행객들을 위한 작은 호텔이라고 했어. 타리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리가 좋아졌다. 눈으로 덮인 소나무들, 차갑고 상쾌한 공기, 셔터가 달린 목조 오두막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등 모든 것이 좋았다. 타리크는 사이드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곳이 자신이 알고 있던 비참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생각마저도 역겹고 상상하기 힘든 것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곳이라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타리크는 호텔의 수위이자 자벽부로 취직이 되었다. 한 달간 임시직으로 일할 때는 급료의 반을 받았다. 라일라는 타리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며 가느다란 눈에 혈색 좋은 얼굴에 사이드가 리셉션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장작을 패고 차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타리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걸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사이드가 타리크의 다리 위에 서서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서 물이 새는 파이프를 고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돈의 액수가 모자라서 금전 등록기를 점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타리크의 오두막은 요리사의 작은 오두막 옆에 있었다고 했다. 요리사는 아디바라는 이름의 위험 있는 늙은 과부였다. 두 사람의 오두막은 호텔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호텔과 오두막 사이에는 아몬드 나무들, 공원 벤치, 여름에는 하루 종일 물을 뿜어 올리는 피라미드 모양의 분수가 있었다. 라일라는 타리크가 침대에 누워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 잎이 무성한 나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임시직이 끝나자 사이드는 타리크의 급료를 제대로 주고 점심을 공짜로 먹게 해줬다. 그리고 그에게 털옷을 주고 새 의족을 맞춰줬다. 타리크는 그 사람의 친절함에 울었다고 말했다. 첫 달 월급을 호주머니에 넣고 타리크는 시내로 나가 알료나를 샀다. 타리크가 웃으며 말했다. 눈처럼 하얀 염소였어. 밤새도록 눈이 내린 아침에 창문 밖을 내다보면 두 눈과 주둥이밖에 안 보였어.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다. 잘마이가 위층에서 벽에 공을 튕기기 시작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나는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 알아. 내가 말했잖아. 라일라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남자가 아주 진실하게 보여서 나는 그를 믿어버렸지. 타리크,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그때 믿었어. 그리고 나는 혼자였고 너무 두려웠어. 그렇지 않았다면 라시드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 그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럴 필요 없어. 그의 어조에는 아무런 비난도 숨겨져 있지 않았다. 비난에 기미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해. 내가 그와 결혼한 더 큰 이유가 있었으니까. 오빠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아니, 누군가라고 해야겠네. 오빠에게 꼭 얘기해야 해.
라시드가 잘마이에게 물었다. 너도 앉아서 그놈과 얘기를 했느냐? 잘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일라는 그의 눈에서 머뭇거림과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발설한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걸 막 깨달은 것 같았다. 너한테 물었다. 잘마이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길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위층에서 마리안과 놀고 있었어요. 내 엄마는. 잘마이는 라일라를 미안한 듯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괜찮다 잘마이, 사실대로 말해라. 엄마는 아래층에서 그 남자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속삭이는 소리보다 더 크지 않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라시드가 말했다. 알았다. 작당을 했군. 타리크는 떠나면서 말했다.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 보고 싶어. 라일라가 말했다. 그렇게 해볼게. 아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이름을 음미했다. 라시드가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라일라의 귀에는 늘 거슬렸었다. 거의 상스럽게 들릴 지경이었다. 아지자, 아름다운 이름이네. 실제 모습도 그래. 보면 알 거야. 어서 보고 싶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지 거의 10년이 흘렀다. 라일라의 마음은 그들이 골목길에서 남몰래 입을 맞추던 과거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궁금했다. 아직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면 발을 질질 끌며 다니는 처량한 노파처럼 불쌍하고 쇠약해지고 시들어버린 여자로 보일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한순간 타리크와 함께 햇볕 속에 서 있으니 그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만 같았다. 부모의 죽음, 라시드와의 결혼, 살인, 로켓탄, 탈레반, 구타, 배고픔,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오후와 이 순간 사이가 단순한 막간이나 기괴한 우회로 같았다. 그때 타리크의 안색이 변하면서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이러한 표정을 알았다. 수년 전 그들이 어렸을 때 의족을 풀고 하딤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렸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그녀의 아랫입술 구석을 만졌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가 이렇게 했구나. 그의 손길이 닿자 라일라는 그들이 아지자를 만들었던 그날 오후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에 닿던 그의 입김, 구부러지던 그의 엉덩이, 그녀의 가슴에 밀착해 오던 그의 가슴, 그들의 엉킨 손. 타리크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너와 같이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일라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내가 결혼한 여자이고 아이의 엄마라는 걸 알고 있어. 지금 나는 그 모든 세월이 흐르고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너의 집 문 앞에 나타났어. 어쩌면 옳은 행동이 아닐지도 모르고 정당한 행동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너를 보려고 나는 먼 길을 왔어. 그리고 라일라, 너를 남겨두고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 더 노력했어야 했어. 기회가 있었을 때 너와 결혼했었어야 했어. 그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부탁이야. 가슴이 아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향해 한 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나는 주제 넘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 내 인생을 뒤바꿔 놓으려는 게 아니야. 라일라, 내가 이곳을 떠나 파키스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 정말이야. 한마디만 하면 갈게.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나는 안 돼. 라일라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손을 내렸다. 안 돼. 가지마 타리크. 안 돼. 제발 있어줘. 타리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정오에서 저녁 8시까지 일해. 내일 오후에 다시 와. 아지자한테 같이 가게. 너도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 알아. 내일 오후에 다시 와. 그 다음엔 몰라. 생각해 봐야겠어. 그건 알아. 이해해. 미안해. 많은 것들이 미안해. 그러지만 오빠는 다시 온다고 약속했었고 다시 왔잖아. 그의 눈이 젖었다. 라일라, 널 보니 좋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떨며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편지를 수없이 썼다는 타리크의 말이 마음속을 맴돌았다. 또 다른 전율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슬프고 고독한 물결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하면서도 무모하게 희망적인 물결이기도 했다. 마리암. 잘마이가 말했다. 저는 위층에서 마리암과 놀고 있었어요. 내 엄마는 아래층에서 그 남자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시드가 말했다. 알았다. 작당을 했군. 마리암은 그의 얼굴이 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잡혔던 주름이 펴지는 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똑바로 앉아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선장처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마리암이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한 손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마리암, 너무 늦었다. 잘마이에게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위층으로 올라가라. 잘마이의 얼굴에서 마리암은 공포를 보았다. 아이는 조바심을 치며 그들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자질이 뭔가 심각한 상태를 불러왔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의기소침하고 후회스러운 눈길로 마리암을 쳐다보고 다시 자신의 엄마를 쳐다보았다. 라시드가 무섭게 말했다. 당장! 그는 잘마이의 팔꿈치를 잡았다. 잘마이는 순순히 위층으로 끌려갔다. 마리암과 라일라는 바닥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서로를 쳐다보면 라시드가 생각하는 말을 인정하는 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여행 가방을 운반해주고 있는 사이 추잡한 음모가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집에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의 생각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처럼 말이다. 그들 중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은 위층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무겁고 불길한 걸음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겁이 많은 작은 동물의 잔 걸음 소리였다. 그들은 무슨 말인가 오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치며 애원하는 소리에 무뚝뚝한 대꾸가 이어지고 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이제 더 다급하게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리암은 그가 내려오는 걸 보았다. 계단을 무겁게 쿵쿵 밟는 그의 발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열쇠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벨트를 거머쥐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구멍이 뚫린 쪽을 손목에 단단히 감고 있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모조 노스의 버클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리암은 그를 막으려고 달려갔다. 하지만 라시드는 그녀를 밀치고 달려갔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라일라를 향해 벨트를 휘둘렀다. 그가 너무 빠른 속도로 벨트를 휘두르는 바람에 그녀는 뒤로 물러서거나 몸을 숙이거나 팔을 들어 올릴 겨를도 없었다. 라일라는 관자놀이를 손으로 거머쥐었다. 피가 나왔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라시드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은 잠깐이었을 뿐이다. 라시드가 다시 벨트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라일라가 팔뚝으로 몸을 막으며 벨트를 잡았다. 그녀가 놓치자 라시드가 다시 벨트를 내리쳤다. 라일라는 잠깐 그것을 잡았다가 라시드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다시 놓쳤다. 라시드가 그녀를 향해 벨트를 내리쳤다. 라일라는 방 안에서 도망다녔다. 마리암이 같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라시드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다. 그는 마리암이 길을 막자 그녀를 향해 벨트를 내리쳤다. 한 번은 라일라가 몸을 피하면서 그의 귀를 주먹으로 쳤다. 그러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더 무자비하게 그녀를 쫓아갔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벨트로 연거푸 내리쳤다. 버클이 그녀의 가슴, 어깨, 들어올린 팔, 손가락을 내리쳤다. 버클이 닿는 곳은 어디나 피투성이였다.
마리암은 벨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애원을 했는지, 이빨과 주먹과 벨트가 뒤엉킨 곳을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았는지 알지 못했다. 손가락이 라시드의 얼굴을 핥히고 그의 목덜미에 손톱을 받고 그의 머리를 끌어당기고 그의 이마에 상처를 내는 걸 보기 전에는 그랬다. 한참 지나서야 그녀는 그 손가락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 경악스럽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는 라일라를 놓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처음에는 그녀를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흥미롭다는 듯 마리암을 쳐다보았다. 그 눈길이 당혹감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순간 실망감마저 엿보였다. 마리암은 그의 눈을 처음으로 보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결혼식 베일 아래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였다. 잘일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만났었다. 그의 눈길은 무관심했고 그녀의 눈길은 유순하고 포기하고 거의 미안해하는 듯 했었다. 미안해하다니. 마리암은 이제 똑같은 그 눈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문해 보았다. 내가 그를 기만하는 아내였나? 독선적인 아내였나? 떳떳하지 못한 여자였나? 수치스러운 여자였나? 천한 여자였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 남자의 악의와 구타를 계속 감수해야 했는가? 그가 아플 때 간호해주지 않았던가? 그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았던가? 이 남자에게 내 젊음을 바치지 않았던가? 나는 이 남자의 비열함을 견뎌야 마땅한 사람인가? 라시드는 벨트를 바닥에 던지고 마리암을 향해 덤볐다. 벨트를 바닥에 던진다는 것은 맨손으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덮치려 할 때 마리암은 그의 등 뒤에 있던 라일라가 바닥에서 뭔가를 짚는 걸 보았다. 그녀는 라일라의 손이 위로 들리고 멈췄다가 그의 얼굴 옆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았다. 유리가 와장창 깨졌다. 유리잔의 파편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라일라의 손은 피로 범벅돼 있었다. 라시드의 볼에 난 상처에서 피가 나와 그의 목을 타고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고 눈을 이글거리며 돌아섰다. 라시드와 라일라는 뒤엉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올라타고 있었다. 그는 벌써 라일라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마리암은 그를 할퀴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라일라의 목에서 그의 손가락을 떼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녀는 라시드의 손을 물어뜯었다. 하지만 라일라의 숨통을 틀어진 그의 손은 꼼짝하지 않았다. 마리암은 그가 끝까지 밀어붙일 작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라일라의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마리암은 뒤로 물러서서 거실을 나섰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손바닥이 잠긴 문을 치는 소리였다. 그녀는 달렸다. 그리고 앞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뜰을 가로질렀다. 마리암은 공구실에 가서 삽을 움켜쥐었다. 라시드는 마리암이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라일라의 몸에 걸터앉아 살기 등등한 눈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라일라의 얼굴이 이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뒤집어졌다. 마리암은 그녀가 더 이상 몸부림을 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죽일 작정이구나. 정말로 죽일 작정이구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순 없었다. 아니,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27년에 걸친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걸 빼앗아갔다. 라일라마저 빼앗아가는 걸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었다. 마리암은 발을 버티고 삽자루를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치켜 올렸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라시드. 그녀는 그가 보아주길 바랐다. 그가 올려다 보았다. 마리암이 삽을 휘둘렀다. 삽은 그의 관자놀이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 충격으로 그는 라일라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라시드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만졌다. 손가락 끝에 피가 묻은 걸 보고 다시 마리암을 바라보았다. 마리암은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뭔가가 오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려침으로써 어쩌면 그의 머리에 뭔가를 일깨워줬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리암은 어쩌면 그도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를
그로 하여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뭔가를 보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안아 무인적인 폭력, 비열함, 잔소리를 견디기 위해 필요로 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희생과 모든 자기 부정의 흔적을 보았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존경심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하지만 그때 그의 윗입술이 악의적인 미소를 띠며 뒤틀렸다. 마리암은 그때 그것을 끝내지 않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며 어쩌면 무책임한 짓일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만약 지금 그를 놔두면 그는 머지않아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잘마이를 가둔 위층 방으로 가 문을 열고 총을 가져올 것이었다. 만약 그가 총을 갖고 돌아와 자기만 쏴 죽이고 라일라는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마리암은 삽을 내려놓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라시드의 눈에서 그녀는 그들 두 사람을 향한 살기를 보았다. 그래서 마리암은 삽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는 삽이 등의 잘록한 부분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높이 들었다. 마리암은 날카로운 삽날이 직각을 이루게 세웠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행로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마리암은 삽을 내리쳤다. 이번에는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거기에 쏟아 부었다. 라일라. 라일라는 자신의 위에 있는 얼굴을 의식했다. 이빨, 담배 냄새, 불길한 눈길, 또한 그녀는 그 얼굴 너머의 마리암을 의식했다. 그녀는 계속 주먹으로 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천장이 있었다. 라일라의 시선을 끈 건 옷에 잉크가 묻은 것처럼 번진 검은 곰팡이 자국이 있고 방의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딘 미소나 찡그린 모습처럼 보이는 벽토가 갈라진 틈이나 있는 천장이었다. 라일라는 빗자루 끝에 걸레를 묶어 천장에 난 거미줄을 청소하던 걸 생각했었다. 그녀와 마리암은 세 차례나 천장을 흰 페인트로 덧칠했었다. 갈라진 틈은 더 이상 미소가 아니라 조소하는 듯한 곁눈질로 보였다. 그리고 그것도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천장이 작아지면서 희미하고 침침한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묻힌 하얀 우표 한 장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작아졌다. 어둠 속에서 라시드의 얼굴은 태양의 흑점처럼 보였다. 이제 은빛 별들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작게 순간적으로 터지는 눈이 멀 정도의 빛. 상하와 좌우로 움직이다가 서로한테로 녹아들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가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희미해지면서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빛 속의 기괴한 형상들, 달걀 모양의 벌레들, 멀리서 들리는 둔탁한 목소리들. 그녀의 눈꺼풀 안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너울거리다가 꺼졌다. 명민하고 무겁고 의미심장하고 비밀스러운 아지자.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진지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잘마이. 라일라는 생각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비참한 결말이냐. 하지만 그때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오르고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천장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커졌다. 그리고 갈라진 틈이 보였다. 전처럼 무딘 미소로 보였다. 그녀의 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아? 대답해봐. 괜찮아? 온몸이 긁히고 근심으로 가득한 마리암의 얼굴이 라일라의 몸 위에 아른거렸다. 라일라는 숨을 쉬려고 했다. 목이 탔다. 다시 쉬려고 해봤다. 이번에는 더 탔다. 목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탔다. 그녀는 기침을 하면서 헐떡이고 있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그녀의 성한 귀가 윙윙거렸다. 일어나 앉았을 때 라일라의 눈에 처음 들어온 건 라시드였다. 그는 물고기 입 모양의 표정을 짓고 특별히 어떤 것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옅은 핑크색 거품이 그의 입에서 볼로 약간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지 앞자락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라시드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삽을 보았다. 그녀에게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리암. 그녀는 떨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리암은 무릎에 손을 얹고 미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라시드 옆에 앉아 있었다. 라일라는 양손을 마주치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안을 거닐었다. 마리암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일라의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무슨 말인가를 더듬거렸다. 그녀는 라시드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벌어진 입, 뜬 눈, 우묵한 쇄골에서 굳어가는 피. 밖에서는 빛이 희미해지고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마리암의 얼굴은 희미한 빛 속에서 초췌하고 찡그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동요하거나 놀란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너무 열중해 있어서 파리 한 마리가 턱에 앉아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이 잠겨 있을 때는 늘 그랬듯이 아랫입술을 내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라일라, 이리 와서 앉아봐. 라일라는 고분고분하게 그녀의 말에 따랐다. 우리는 저 사람을 옮겨야 해. 잘마이가 이걸 못 보게 해야 돼. 마리암은 라시드를 시트로 싸기 전에 그의 호주머니에서 침실 열쇠를 꺼냈다. 라일라는 무릎 뒤로 그의 다리를 잡고 마리암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를 들고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끌어당겨야 했다. 앞문을 통과해 뜰로 나가려 할 때 라시드의 발이 문틀에 걸리면서 다리가 옆으로 휘어졌다. 그들은 몸을 다시 안으로 들였다가 나가야 했다. 그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라일라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라시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마리암이 엉덩이에 손을 짚고 서서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녀는 끝난 것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라일라는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그들은 라시드를 더 이상의 문제 없이 뜰로 옮겼다. 그들은 그를 공구실로 들고 갔다. 그들은 그를 작업대 뒤에 놓았다. 작업대 위에는 라시드가 쓰던 톱, 못, 끌, 망치, 원통형 나무토막이 놓여 있었다. 라시드는 그 나무토막을 이용해 잘마이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마리암은 손을 씻고 머릿속에 손을 넣은 다음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 이젠 상처를 치료해야겠어. 라일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마리암은 밤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 라일라가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야 해요.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갑자기 삽이 라시드의 머리를 치면서 냈을 게 틀림없을 소리를 떠올렸다. 라일라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담즙이 넘어왔다. 마리암은 라일라가 괜찮아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라일라를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에 놓인 라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녀와 라일라와 아이들 그리고 타리크까지 떠날 거라고 말했다. 이 집과 이 잔인한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마리암은 라일라의 머리에 손을 넣어 어루만지며 그들이 이 절망적인 나라를 떠나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은신처를 찾을 수 있는 멀고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지? 그래, 나무들이 많은 곳이면 좋겠어. 마리암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이나 좁고 닦이진 않았지만 온갖 식물들과 관목이 심겨진 도로가 있는 멀고 먼 마을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으로 통하는 길도 있을 것이고 송어가 헤엄치고 갈대들이 수면 위로 나풀거리는 맑고 푸른 호수로 통하는 자갈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과 닭을 기르면서 빵을 함께 만들고 아이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모든 짐들을 벗어던질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마리암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라일라는 맞장구를 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보가 그렇듯이 자부심을 갖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만족스러운 삶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암의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라일라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방법이 있을 거야. 마리암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겠다고 했다.
어쩌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어렵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새 삶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라일라는 마리암이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 자신은 신경 과민에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한 상태였다. 마리암이 일어섰다. 아들한테 가봐야지 이젠. 그녀의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라일라가 지금까지 인간의 얼굴에서 본 것 중 가장 괴로운 표정이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라시드가 눕는 쪽 매트리스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라일라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옆에 누우면서 담요를 덮었다. 잠들었니? 잘마이는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아직 못 자요. 아빠가 바발로 기도를 안 해줘서요. 오늘 밤은 내가 해줄게. 아빠처럼 못하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해보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어디 좀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일라는 목이 다시 막혔다.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얼마나 더 잘마이를 속여야 할까? 그녀는 라시드가 집에 올 때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던 잘마이의 모습을 생각했다. 라시드는 잘마이의 팔꿈치를 잡고 다리가 완전히 펴질 때까지 빙글빙글 돌리곤 했었다. 그리고 내려놓고 잘마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 둘이서 킬킬거리곤 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질서한 놀이와 떠들썩한 웃음, 은밀한 눈길을 떠올렸다. 아들을 위한 수치심과 슬픔의 장막이 라일라를 덮었다. 어디 갔어요? 모르겠다 아가야.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선물을 사갖고 오실까요? 그녀는 잘마이와 함께 기도를 했다. 7손가락 마디에 하나씩 21번에 걸친 비스말라히 라흐 마네라힘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녀는 그가 얼굴 앞에 손을 컵 모양으로 펴고 입김을 불고 손등을 이마에 대고 떨쳐내는 동작을 하며 이렇게 소곤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발루 가라. 잘마이한테 오지 마라. 잘마이는 너와 볼 일이 없다. 바발루 가라. 그런 다음 그들은 알라우 아크바르를 3번 말하고 기도를 끝냈다. 그날 밤 늦게 라일라는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빠가 나 때문에 나가셨나요? 내가 엄마와 그 남자가 아래층에 있었다고 말한 것 때문이었나요?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이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잘마이, 그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가슴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벌써 잠들어 있었다. 라일라는 잠자리에 들면서 머리가 흐릿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도무지 제대로 된 생각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 기도 시각을 알리는 소리에 깨어났을 때는 흐릿한 것이 많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 잘마이가 주먹을 턱에 대고 자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라일라는 자신과 잘마이가 잠을 자고 있던 한밤중에 마리암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라일라는 침대를 빠져나갔다. 일어나는 게 힘이 들었다. 모든 곳이 다 아팠다. 목, 어깨, 등, 팔, 허벅지 등 모든 곳이 라시드가 휘두른 벨트에 버클에 찢겨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찔하면서 조용히 방을 나섰다. 마리암의 방에서 빛은 회색이라기보다 검은 그늘색이었다. 그 빛은 언제나 라일라에게 숱하게 울음과 풀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생각나게 했다. 마리암은 구석에 있는 기도용 양탄자에 앉아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라일라도 서서히 몸을 낮춰 옆에 앉았다. 마리암이 말했다. 오늘 아침 아지자한테 다녀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걷지 마. 버스를 타고 사람들과 섞여서 가. 택시는 너무 눈에 띄어. 혼자 타고 간다고 잡을 테니까. 지난밤에 말씀하셨던 것은 라일라는 하려던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나무, 호수, 이름 없는 마을. 그녀는 그것들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았다. 슬퍼하는 아이를 달래듯 위로해주기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 마리암이 말했다. 나는 진심이었어, 라일라. 너를 위한 진심이었어.
라일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안 가시면 다 필요 없어요. 마리암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마리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해요. 마리암과 저 아이들 모두가요. 타리크는 파키스탄에 머물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잠시 숨어 지내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지만 잘못 알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그러하듯 마리암이 인내심을 갖고 말했다. 그것은 불가능해. 라일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되잖아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오, 라일라. 라일라는 계속 말을 더듬으며 떠들어댔다. 그녀는 타협도 해보고 약속도 해봤다. 그녀는 모든 청소와 요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쉬면서 주무시고 정원이나 가꾸세요. 원하시는 건 모두 제가 구해드릴게요. 마리암, 이러지 말아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마리암이 말했다. 그들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을 자르는 자들이야. 남편이 죽고 부인 둘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일라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조만간 찾아낼 거야. 그들은 피에 굶주린 사냥개들이야. 마리암은 목소리를 낮추라고 주의를 줬다. 그것은 라일라가 한 약속들을 허황하고 과장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마리암, 제발 부탁해요.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타리크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거야. 나는 두 사람이 도망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잡히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일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때는 누가 아이들을 돌보지? 탈레반? 라일라, 엄마답게 생각해. 엄마답게 생각하라고. 나는 그래. 그럴 순 없어요. 그래야 해. 라일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한 거야. 이리 와 여기에 누워. 라일라는 그녀를 향해 기어가 다시 한번 마리암의 무릎에 머리를 누였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의 머리를 따아주면서 함께 보냈던 그 많은 오후 시간들을 떠올렸다. 마리암은 라일라의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과 하찮은 이야기들을 고마운 표정으로 자신이 몹시 바랐던 특권을 갖게 된 사람이 짓는 표정으로 들어줬었다. 마리암이 말했다. 공정한 거야. 나는 우리의 남편을 죽였어. 내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 버렸어. 내가 도망가는 건 옳지 않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들이 나를 잡지 못한다 해도 나는 결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내 아들의 슬픔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바라보겠니? 라일라,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쳐다볼 수 있겠니? 마리암은 라일라의 머리 한 줌을 만지작거리며 엉킨 부분을 풀었다. 나는 여기에서 끝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원했던 모든 걸 너는 이미 나한테 해줬어. 너와 내 아이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줬어. 라일라, 괜찮아. 괜찮아. 슬퍼하지 마. 라일라는 마리암의 말에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과일나무를 심고 닭을 키우는 일에 대해 어린애처럼 조리 없이 말했다. 그녀는 이름 모를 도시에 있는 작은 집들, 송어로 가득한 호수로 산책을 나가는 것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결국 말이 말랐다. 그러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라일라가 할 수 있는 건 도무지 공격할 여지가 없는 어른의 논리에 압도당한 어린애처럼 백기를 들고 우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돌아 누워 마리암의 따뜻한 무릎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묻는 것뿐이었다. 그날 아침 늦게 마리암은 잘마이에게 빵과 마른 무화과로 된 점심을 챙겨줬다. 그녀는 아지자를 위해서도 몇 개의 무화과와 동물처럼 생긴 과자 몇 개를 챙겨줬다. 그녀는 그것들을 종이 봉지에 넣어 라일라에게 건넸다. 마리암이 말했다. 나를 위해 아지자에게 입맞춤을 해줘. 그 아이는 내 눈에 누르, 비치자 내 마음의 술탄, 황제라고 말해줘.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겠지? 라일라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여. 마리암,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증언을 하기 전에 뵙고 싶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겠어요. 마리암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겠어요. 그들은 이해하겠죠? 마리암,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마리암이 그녀를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잘마이의 눈높이까지 쭈그려 앉았다. 그는 붉은 티셔츠와 낡은 카키색 바지를 입고 라시드가 만다이에서 사준 헌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새 농구공을 들고 있었다. 마리암은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너 착하고 튼튼한 아이가 되거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녀는 잘마이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가 물러섰지만 계속 붙들고 있었다. 잘마이, 정말 미안하다.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걸 믿어주렴. 라일라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잘마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구석을 돌기 직전 라일라는 뒤를 돌아봤다. 마리암은 문에 서 있었다. 마리암은 머리에 흰 스카프를 두르고 앞단추가 달린 짙은 감색 스웨터를 입고 흰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흰 머리가 이마 위로 내려와 있었다. 햇볕이 그녀의 얼굴과 어깨를 스쳤다. 마리암이 상냥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았다. 라일라는 마리암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